그 환자가 처음 저한테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가 10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차병원 부인종양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기현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난소암에 고정적으로는 50, 60대 폐경기 이후 여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우리 국가에서 심사평가원에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로 20, 30대 환자들의 부인암 환자들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소암의 발생 원인으로서 이제 제일 그동안 알려져 있는 것이 끊임없는 배란이 난소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영양 상태가 개선됨으로 해서 초경 연령이 빨라지고 또 폐경 연령도 좀 지연되면서 상대적으로 배란되는 횟수가 많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결혼을 기피하고 또 출산을 기피하고 출산력도 굉장히 줄어들었으면서 모유수의 경향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란을 하는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난소암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서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진짜 없습니다. 특이적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소화불량이라든지 권태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느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런 초기 증상 없이 이미 처음 진단될 당시에 4명 중에 3명 정도는 3기, 4기 등의 말기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난소암이 전체 부인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난소암으로 인한 사망은 부인암으로 인한 사망의 거의 한 5, 6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사일런트 킬러, 침묵의 암살자라는 그런 별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난소암의 증상이 초기 증상에 특이한 점은 없지만은 병이 진행되는 데 따라서 복통이라든지 복부 팽만감 같은 게 느껴질 수 있고, 특별히 이제 병이 더 진행됐을 경우는, 또 전이가 됐을 경우는 복수의 발생으로 인해서 복부 팽만이 굉장히 심해지고 통증과 또 체중 저하, 그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전이된 장소에 따라서는 그에 해당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간에 전이가 돼서 문제가 됐을 경우는 복수가 더 강화되기도 하지만 간 기능이 저하가 되고 황달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임파선에 전이가 돼 있을 경우는 우리가 목이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서해부라든지 그러면서 임파선이 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만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암 단계에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사만 규칙적으로 한다면은 암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발견해서 암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소암은 우리가 알려진 만큼 그렇게 전암 단계가 구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기 검진을 위한 그런 방법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난소암의 고위험군들이 있죠. 고위험 인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골반 진찰을 통해서 종괴의 촉진을 알 수가 있고, 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양쪽 난소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으며, 또 혈액으로 시행하는 종양 편지자 검사, 대표적으로 CA125 검사 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난소암의 선별 검사로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가족력은, 가족 중에서 난소암의 환자가 있는 경우는 그런 가족력은 현재까지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바로는 가장 일관성 있고 의미 있는 난소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5 내지 10% 정도에서는 유전성으로 생기는 난소암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 중에, 특히나 1촌 이내의 가족들 중에 난소암이나 유방암 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면서 골반 진찰, 그 다음에 CA125 혈액 검사, 그 다음에 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난소암의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은 결국은
얼마나 더 종양을 암 조직을 많이 제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준 치료, 현재까지 표준 치료로 알려져 있는 바로는 가능한 한 많은 종양을 제거해서 잔존 종양이 거의 없게끔 다 최대한 제거하는 종양 감축술이 제일 중요하고요. 종양 감축술을 이룬 다음에는 우리가 전신 항암 화학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암의 고등급이냐 저등급이냐에 따라서 그 항암 치료 횟수는 보통 6회에서 9회까지도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항암 치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표적 치료제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암이 열에 약하다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종양 감축술을 시행한 다음에 복강 내 고열의 항암제를 관류시킴으로 해서 치료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복강 내 고온 화학요법을 시도해서 치료율을 향상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난소암의 경우에는 1차 치료 후에 우리가 진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60 내지 80%에서는 임상적으로 완전 관해, 즉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이나 진찰 소견이나 검사 소견에서도 이제 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완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환자들의 약 50% 정도는 결국은 재발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또 재발이 나타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치료가 이루어져서 완전 관해를 이루었다고 우리가 방심하고 안전할 것이 아니라, 그런 혹시라도 있을 재발암에 대한, 또 재발암의 경우에도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것이 예후를 더 향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추적 검사는 일정한 기간에 3개월이나 그런 일정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골반 진찰이라든지 CA125 같은 종양 표지자 추적 검사, 그 다음에 우리가 CT라든가 MRI, PET 같이 영상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진찰로서 알아낼 수 없는 그런 다른 장기라든가 임파선이라든가 그런 미세 부분의 재발 내지는 전이성 병변을 같이 찾고자 하는, 또 재발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난소암을 치료를 하다 보면 수술로 인한 후유증, 합병증이나 아니면 또 수술 이후에 사용하는 항암제 사용을 위해서 생기는 후유증, 합병증이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치료에 중점을 물론 두어야 되겠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치료 후에 생길 수 있는 이런 후유증이나 합병증의 예방과 치료도 우리가 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 후에 임파선 제거를 하기 때문에 흔히 생길 수 있는 임파 부종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암 재활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임파 부종을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고, 항암제 치료를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손끝, 발끝이 저린 증상이 나옵니다. 말초 신경병변이 생기는데요. 그에 따른 우리가 약물요법이라든지 특수한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우리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협진을 통해서 그런 통증 완화요법, 그 다음에 암 재활 치료를 통해서 그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암의 항암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느냐 여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골수 기능 저하입니다. 그래서 골수 기능이 많이 저하됐을 경우에서는 그에 따른 우리가 보조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죠. 빈혈이 심할 경우는 우리가 빈혈제를 처방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심한 경우 수혈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외에 백혈구 저하요법에서는 여러 가지 세포 활성 물질들을 이용해서 백혈구를 증가시키는 문제, 또 예방적인 항암제를 사용하는 문제, 항생제를 사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항암제의 용량을 조절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효율은 최대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항암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못 드시죠. 구토 증상이 심하고 구역 증상이 심하고, 어떤 심한 경우는 음식 냄새 맡기조차를 싫어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영양 상태라든가 수분 전해질 균형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맞춰줘야 되는, 우리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지금도 저한테 계속 이제 연락을 하고 또 진료를 받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처음 저한테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가 10살입니다.
10살에 무슨 난소암이 생기는가 하겠지만은 난소암이 꼭 상피성, 난소암도 분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우리가 난소암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피성 난소암이라고 그래서 난소의 상피세포에서 기원하는 그런 난소암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에서는 생식세포에서 생기는 악성 생식세포 종양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린 나이층,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또 가입력도 보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이 10살 된 아기는 그냥 아랫배가 또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뭐 뚱뚱하게 배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또 그렇게 열심히 노력만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다이어트를 안만 해도 그것이 개선되는 게 없으니까 그때 이제 병원으로 오게 됐는데 굉장히 큰 종양이 발견됐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혈액 검사라든가 통해서 봤을 때 난소의 생식세포에서 생기는 악성 종양이 의심됐기 때문에 다행히 성공적인 수술과 항암제 치료를 마치고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아기도 잘 낳고 있습니다. 잘 생활하고 있고 그 친구가 지금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 1년에 2번씩은 꼭 진찰 받으러 와요. 근데 그때 항암 치료 받았을 당시에 10살짜리가 항암 치료 받을 때마다 맞기 싫다고 막 울고 그랬을 때 초콜릿 400에 가면서 달래가면서 이제 주사를 맞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초콜릿 갖겠다고 한국에 올 때마다 저한테 초콜릿을 갖다 놔줍니다. 그래서 같이 옛날 얘기하면서 웃고 지내는 그런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암으로 진단을 받고 또 새롭게 치료를 시작해야 되면서 굉장히 낙담하고 계신 분들, 또 암 치료 중에 계시면서 굉장히 힘들어서 굉장히 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과거와 달리 여러 가지 지금 암에 대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발전됨에 따라서 치료율도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암이 고혈압이나 아니면 우리 당뇨병과 같이 만성질환의 개념으로 돼요. 그러니까 한번 치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그런 만성질환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1차 치료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을 치료하는 도중에 또 치료 후에 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또 신체적인 증상과 후유장애 또 앞으로 동반되는 질환에 대해서 같이 또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과의 전문 지식들이 전문의들이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 진단됐을 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괜히 방황하면서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이러한 통합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거기서 전적으로 같이 나간다면은 아마 좋은 결과를 분명히 우리가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암이라고 진단됐을 때 불화로를 갖고 앉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불화로가 넘어지지 않고 서 있으려면 적어도 3개의 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 한 다리는 환자분이 내 병이 어떤 병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 투병 의지를 가져야 되고, 또 한 다리는 우리 보호자분들, 가족분들이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계속 뒷받침이 돼줘야 되고, 하나는 이런 것이 같이 돼서 우리가 의료진들이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하나가 됐을 때 이 불화로가 넘어가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이며,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결여가 됐을 때는 불안정하게 넘어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치료하고 또 암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3가지 요인, 환자분의 투병의지, 가족분들, 보호자분들의 우리 서포트, 우리 또 지지, 그다음에 의료진의 능력, 그것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합해서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